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군사정부가 직면한 사회적 가업.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농업자본중심국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지요. 이 한계를 극복하면 그래요. 군사정부가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건 고대건 농업자본중심국가에는 항상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요. 인구 증가 시 추가 농토를 확보해야 하죠. 그래요. 농토가 없으면 지급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빈민이 생기죠. 굶어 죽는 이도 생기고. 이승만 정부 때 농지계획을 농민들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했죠. 저번에 살펴봤죠. 아무리 잘해도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인 농토를 얻는 방법은 뭘까요? 자연 상태의 토지를 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가 있죠. 그 농토로 이용하지 않는 땅을 농토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과거에는 이용하지 못했던 농토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전쟁을 통해서 농토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현 시대에 공업이나 상업이나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죠. 도시에 사람들이 밀집을 하죠. 그래서 자연 환경이 문명의 발전 때문에 너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데, 실제로 어떨까요? 현 시대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에 그래요. 자연 환경이 더 많이 파괴됐겠죠. 자연 상태에 있는 땅을 농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고대 왜 정복 왕들이 위인이 될까요? 농토를 확보하면 사회에 발생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고대에는 정복왕들이 존경을 받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 것이지요. 농토를 증가시키지 못할 경우 반드시 빈민이 발생을 하죠. 농업이 중심이 된 국가에서는, 농업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서는 그래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토를 지니지 못한 빈민이 항상 발생하게 돼 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래요. 아무리 토지 계획을 잘해도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 역시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사회적 가업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연 상태의 토지를 통해서 농토를 확보하기 어렵고 전쟁을 하기도 어렵고 이러면 결국은 뭔가요? 직업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농업 외 다른 산업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직업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직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한 이제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빈민이 있겠죠.
그래요. 자원이 무한하지가 않으니까 한국가 내에서 어떠한 국가든 그래요. 수용할 수 있는 빈민수만큼 인구가 증가하고 증가하지 않겠죠. 고대 농경 국가들 조선을 보면 왜 계속 못 살았을까요? 산업공상이라 해서 다른 산업들보다 농업을 중시했죠. 다른 산업은 죄악시했죠. 그러면 나라가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빈민도 많고. 그래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과 무역을 하지 않고 농업 자본 중심 국가는 반드시 고대건 현대건 결국 빈민이 발생을 하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요. 산업공상과 같은 산업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빈민들이 살기 위해서 농업은 할 수 없으니까, 농토가 없으니까 공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산업이 발전하게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농업 생산성이 증가해요. 빈민들이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농민들이 생산한 식량과 교환을 해야 되겠죠. 근데 농업 생산성이 발전하지 않아서 근근히 먹고 살면 교환할 게 없잖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발전하려면 농업 생산성이 증가해야 되고 빈민들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그래요. 결국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사회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죠. 당시 지났던 결과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박정희 주도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인구를 보면 1950년 인구는 안 나와 있죠. 6.25가 일어났죠. 1949년에 2천만 원이었죠. 1960년에 2,490만 명으로 증가하죠. 23% 증가하죠. 그래요. 당시 한국은 농업 중심 사회였겠죠. 농업 자본 중심 사회였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도 보면 인구가 많이 증가하죠. 한 600만 명, 한 24, 5% 증가하죠. 1970년에서 80년에도 보면 한 20% 증가하죠. 20. 그래요. 계속 증가를 해요. 그 뒤에 증가한 거는 뭔가 과업을 완수했기 때문에 또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여간 1949년에서 60년 사이에 인구가 전국적으로 보면 23%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그래요. 논면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55년에서 60년까지 5년 사이에 50년 재배 면적은 안 나와 있죠. 109만 헥타르에서 112만 헥타르로 증가하죠. 5년간 한 3만 헥타르가 증가하죠. 그렇게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죠. 그래요.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어요. 좀 인구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서울특별시 보면 한 143만에서 244만 명으로 증가하죠. 많이 증가하죠. 많이 증가해요. 한번 볼까요? 한 70% 증가하죠. 경기도는 거의 증가 안 하죠. 그래요. 강원도는 어떤가요? 한 4%, 잘못 적었죠. 43.8%겠죠. 강원도도 많이 증가하죠. 충청북도 한 19%, 충청남도 24%, 전라북도 16%, 전라남도
16%다 증가하죠. 경상북도 한 20%, 경상남도 33%, 제주도 10%. 그래요. 서울과 경기도를 합치면 24% 증가하죠. 서울과 경기를 합쳐서 본 이유가 있겠죠. 당시에는 뭐 부산만 따로 이렇게 안 나와 있었죠.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경기도는 거의 증가 안 했는데 서울 인구가 증가했다. 그래요. 농촌 인구는 거의 증가를 안 했는데 도시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요.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죠. 농토가 필요하니까 도시로 많은 이들이 빠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뭐 한국이 이제 그 당시에 그래요. 산업에 차별이 없었죠. 조선시대 제도는 다 철폐가 됐죠. 그러니까 산업이 조금씩 발전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도시에 모이는 그래요. 사람들에게 충분한 직업을 제공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을 발전시켜서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적 과업이 있었고 어떻게 이제 군사 정부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저 반란 일으켰으니까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할만하니까 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마다 제각각이었겠지만 비교적 우호적이었어요. 당시 여론을 보면 메그루더 사령관은 미8군 사령관이죠. 미 합참의장에게 보내는 5월 17일자 전문에서 미군 방첩대가 거리의 행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10명 중 4명은 혁명을 지지했고 2명은 지지는 하지만 시기가 빨랐다고 했으며 나머지 4명은 반대했다라고 보고했다. 대체로 찬성은 6명이죠. 2명은 어떤가요? 좀 더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지는 하지만 뭐 기회를 줘봤자 뭐 그게 그거였겠죠. 나머지 4명은 반대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또 당시 지식인들은 어땠을까요? 장준환은 민주화 운동을 한 이로 유명하죠. 장준환은 사상기 6월호에서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 낡은 껍질에서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을 뿌리벗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라며 정변을 지지했죠. 그래요. 전반적으로 괜찮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5.16 군사혁명 이후 박정희 정부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봐야 되겠죠.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죠. 의장은 장도영이 되고 부의장은 박정희가 되죠. 육군참모총장이죠. 장도영은. 그리고 1961년 5월 18일 장면 국무총리로부터 계엄령을 추진받아요. 장면은 이제 항복을 하죠. 그래요. 계엄령 선포하겠죠. 1961년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라 개명을 하죠.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장도영이 의장이었겠죠. 하지만 바뀌죠. 7월 3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추대. 군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났겠죠. 1951년 5월 20일 혁명내각 발표. 그래요.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제정 공포. 법적으로 최고통치기구됨. 그래요. 그러면 이 시기에 무엇을 추진했을까? 국가재건 최고 그렇죠. 무엇을 했을까? 박정희 정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혁명정부는 정권 이양에 앞서서 진정한 민주정치 질서를 창건하고 구악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한다. 이제 구악의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이러죠. 구악 일소의 법질서 확립, 부정선거 같은 거 못하게 하겠다. 또 부정부패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겠죠. 그래요. 그것을 제대로 못했죠. 내각 책임제로 민주당은 제도를 바꿨지만 그래요.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잃었겠죠. 모든 체제의 개혁 및 발전, 종합경제 5개년 계획 추진 등의 기초결합을 완수한 후에 정권을 민간정부에게 이양한다. 그래요. 군사정부를 끝내겠다. 이렇겠죠. 정권 이양 시기는 1963년 여름으로 예정, 1963년 3월 이전에 신헌법을 제정하고 1963년 5월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당활동 허용 시기는 1963년 초로 한다. 이렇게 해놨죠. 당시에는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죠. 정부 형태는 대통령 책임제를 선택하고 국회 구성은 100인 내지 120인의 단원제로 하고 선거관리는 국가공영제로 하고 그래요. 구정시인 중 부정축제한 자의 정계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 조치를 취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뭘 하나요? 1962년 3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무엇을 발표하냐면 구정치인을 정지하는 구정치인 정화법을 발표하죠. 그때 형식적으로 그 당시 대통령이 있었죠. 실권 없지만 윤보선이 있었죠. 윤보선이 사퇴하죠. 대통령에서. 윤보선도 구정치인이잖아요. 그래요. 1962년 3월 17일 수출진흥법 등 16개 법령을 공포해 수출진흥정책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다. 그래요. 아까 사회적 가업을 얘기했죠. 고업이나 상업을 발전시켰어요. 근데 국내 시장에서 생산한 것들을 판매하려고 해요. 조건이 뭐라 했나요?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가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래요. 한국 시장은 너무 작아서 공업이나 상업이나 금융업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발전시키기에는 그래요.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수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세계 시장을 이용하자. 그러면서 농업의 다른 산업들을 발전시키자. 그러한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가 있죠. 잘한 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중심 발전, 농업 생산성 정대, 수출 진흥. 그래요. 그 당시에 뭐 한국에서는 산업이 거의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중공업보다는 경공업이 쉽죠. 자본도 덜 들어가고 경공업부터 발전시키기로 그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경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생산된 생산물은 그 세계 시장을 이용해서 팔아먹자. 그래요. 판 걸로 또다시 이제
부족한 식량이나 광물들을 수입하면 되죠. 이런 기본 틀은 어떤가요? 현 시대 한국에서도 현 시대 한국이 유지하고 발전되는 기틀인 것이지요. 그래요.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국가를 통치했음을 알 수 있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기능을 다 수행했죠. 혁명검찰부, 혁명재판소 직속 기관으로 두었다. 중앙정보부, 재건국민운동본부, 수도방위사령부, 감사원도 직속 기관으로 두었다. 그랬죠. 그래서 국가를 통치했음을 알 수 있어요. 민간정부 집권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렇죠. 그래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민간정부 수립될 때까지 존속하겠죠. 1963년 12월 17일까지 존속을 해요. 그래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